네, 해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부터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이 2,458포인트까지 갔다가 2,400포인트가 무너져가지고 2,367포인트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박자 기억나십니까? 세 박자. 종목도 세 박자가 맞아야지만 올라간다. 첫 번째, 그물망에 들어왔다가 2차 파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일 수 있다는 얘기죠. 2,458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가 무너지는 동안 가격 조정이 일어났지만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스다이가 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요 그물망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박자는 일단은 맞았습니다. 두 번째 박자가 뭐였나요? 거래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등주의 공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뭐 시장이나 종목이나 다를 게 없어요. 시키고 가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자로 내려왔어요. 거래량 두 번째 박자 맞아떨어진 상황이고요. 세 번째 박자 ADX랑 DMI 제가 설명드립니다. ADX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이 DI 플러스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과열 구간이에요. 제가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빨간색 선이 이 위에 선, 그러니까 60이거든요. 이게 DI 플러스 선인데 빨간색 선이 이 61선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만큼 시장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단기 과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이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30선 아래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다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은색 선은 60선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검은색 추세는 과열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시장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요거 설명드렸죠. 빨간색 선이 60선을 넘어갔을 때의 케이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라고 했어요. 이 빨간색 선이 60선을 넘어갔을 때의 케이스가 언제였냐면요. 2017년 5월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때 이렇게 넘어갔지요. 그리고 시장은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이 들어오죠. 근데 어디서 턴을 해요? 그물망 상단을 터치하고 턴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빨간색 선이 30선 언저리까지 왔을 때 턴하고 거래량이 죽었을 때 턴을 합니다. 지금 세 박자가 다 맞고 나서 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세 박자 다 맞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시장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한 번 가지고 되나? 과거로 또 한번 돌아가 봤어요. 2007년 6월이에요. 요때도 자 빨간색 선이 60선을 넘어갔어요. 이때도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정이 들어오죠. 근데 그물망 터치하고 돌아섰고요. 거래량 죽은 다음에 돌아섰고 빨간색 선 30선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돌아섰어요. 이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또 추세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빨간색 선이 60선까지 DI 플러스 선이 60선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요.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코스닥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닥도 자, 쫙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가격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 선에서 턴을 하잖아요. 795포인트 이하가 바로 검은 선과 터치하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여기를 딱 떨어졌을 때 당연히 여기 구간 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는 구간이 왔었다는 얘기죠. 검은 선, 그물망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지금은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좋은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은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런 종목이 왔으면 이제는 매수 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여전히 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그 이유는 이 저금리 시대에 갈 데 없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미국도 초저금리예요. 다시 초저금리가 온 것이죠. 유럽, 일본, 전 세계는 지금 초저금리예요. 대한민국 지금 고객 예탁금 51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해요. 2007년도 대한민국 증시가 2000포인트 왜 돌파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때 간접 투자해서 돌파한 거예요. 펀드에다가 예탁하기 시작하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많아졌고
그래서 2000포인트 넘어갔던 겁니다. 지금은 직접 투자를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을 쉽게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 데 없는 이 저금리 시대에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은 계속 개인 투자가들의 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기관 투자가들도 오갈 데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 리먼 사태 때에는 채권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채권 시장으로서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많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이게 미국의 국채 10년물 가격이거든요. 월봉이에요.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채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은 없었어요. 월봉입니다.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어마무지하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를 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살짝 나오죠.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 올라가고 은 가격 올라가고 정유 가격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야 이거 앞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러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금리가 다시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겠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수익 가격이 떨어지죠. 이게 떨어질 수 있겠네. 기관 투자가들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조금씩 좀 팔아가지고 주식 좀 사볼까? 다른 걸 좀 사볼까? 좀 차익 실현해볼까? 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된다. 기관 쪽에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지겨웠던 얘기 좀 할게요. 버냉키가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리먼 사태 때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시장의 투기은행들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수돗물을 시장에다가 돈다발이랑 수돗물을 풀어놨어요. 많아지니까 투자은행 자금들이 어디다가 베팅을 했어요. 그때는 정유에다가 베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정유에다가 베팅해가지고 정유 가격을 110달러 막 이렇게 120달러 막 끌어올립니다. 그때 오바마 행정부가 그것 때문에 막 해치펀드사, 투자은행들에게 경고 메시지 남기고 막 그랬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2010년 그랬을 겁니다. 그때 리먼 사태 이후에 유동성을 통해서 정유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듯이 이 버냉키의 수돗물을 아직 잠그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파월 의장도 수돗물을 또 더 틀었어요. 질적 완화까지. 그러면 또 하나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버블이 뭐가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꺾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을 버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축배를 터뜨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원달러 환율 1150원까지는 우리는 일단 시장을 상방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벌써 쫄으셨죠? 오빠야 쫄았제? 쫄지 말라고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바라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현금 보유의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현금 대신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도 좀 꺼름직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만 한 게 지금 없어요. 계속 방향은 상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참 요번에 7월, 8월 13일까지 이제 조정이 오기 전에 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제가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코스피 시장의 단기 과열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00포인트에서 제가 2500포인트 돌파하고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넘어왔어요. 2400포인트까지. 근데 정말 강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도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단기 과열이 2개나 발생했어요. 검은선, 빨간색, 60선 다 넘어갔어요.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강했나요? 한번 보죠. 나스닥도 과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기술시장이 강했잖아요. 대만 가권도 우리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IT 시장의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대만 가권, 코스피 중에서 대한민국 코스피가 강했냐 이거예요. 기술주가 강했으니까.
왜 대한민국만 강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5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강할 거다. 방패인 IT가 있고 창인, 자동차 이게 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가들 눈에서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들로 하여금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대한민국이 다가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한민국 시장 22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올린 주역은 뭐예요? 현대차. 오늘 더 올라왔는데 장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현대차.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왜 올라갔냐 이거예요. 아, 현대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가장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 브랜드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수소차까지 만들 수 있어. 미래차 프리미엄이 주어지면서 현대차를 땡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물론 24시 차트에서 이 그물망 터치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이 공식은 참 기가 막힌 공식이에요.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래차 프리미엄. IT 강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5월 내내 얘기했어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면 또 이것만 있었냐? LG와 그물망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이러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슈팅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3사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시장을 올리는 자동차가 시장을 올리는 어마무지한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매력적일까 대한민국이. 아니 IT 강국인데 자동차 강국까지 이제 돼버려? 이런 국가가 없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시장으로 다가왔고 대한민국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이 모건 스탠리야. 뭐 욕 같아. 무슨 모건 스탠리. 이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두고서 EV 배터리 업체들을 두고서 노멀 업사이드 말 그대로 더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냥 고춧가루를 빡 뿌려버린 거예요. 고춧가루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LG와 목표가 75만 원, SK이노베이션 15만 원, 삼성 SDI 40만 원.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거죠. 아니 75만 원짜리 종목을 7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팔라는 얘기 아니야. SK이노베이션은 15만 원 오버슈팅이에요. 이거 다 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낸 배경은 바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셀을 생산하려고 한다.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테슬라가 내재화 한다고. 근데 제가 옛날에 5월, 6월 달에 테슬라 내재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좀 재수없는 표정 좀 지을게요. 웃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갑자기 이게 뭐 웃자라고 이게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적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죠. 적은 아니고 테슬라가 우리 적은 아니죠.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업체니까. 네바다 기가팩토리 한번 과거로 생각해 보자고. 이게 이제 모형인데 기가팩토리를 어떻게 졌냐면요. 여기서 배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테슬라가요? 아니요. 파나소닉이.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2층, 3층에서 조립해가지고 차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의 시작이었죠.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지하에서 만들고 배터리 팩을 이런 식으로 셀을 만들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짓는 구조였어요. 기억하셔야 될 게 누구랑? 파나소닉이랑. 두 번째, 상해 테슬라 기가팩토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배터리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납품하는 거는 LG화학이 거의 80% 납품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 그러니까 중국 내 LG화학 공장에서 바로 배터리 셀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도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아무튼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잘 팔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LG화학에 의존해요. 그러면 가만.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 만들어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하나의 기가팩토리, 텍사스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을 갈고 있고 여기서도 배터리 셀에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뭐 자체 생산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부지 취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짓는데요. 여기서는 자동차 조립 라인을 다 하는 식으로 짓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짓고 있는 이 베를린 기가팩토리예요. 여기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도 모건 스탠리가 왜 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든다라는데 발생한 게 바로 요겁니다. 이 기가팩토리. 여기서 이제 모델 Y도 언제부터 만드냐면 2021년도 7월 달부터 찍어낸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배터리 공장을 져가지고 2021년도 7월에 모델 Y에 탑재할지는 저도 의구심이 있지만 여기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이야기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그 맥스 회사 기존의 배터리는요. 대한민국 배터리는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2차 전지는 말아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말아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적셔가지고 물에 적시면 종이도 잘 안 찢어지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잘 뭉탱이가 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맙니다. 그런 다음에 말려요. 그런 다음에 배터리를 딱 만들어. 이제 말린 다음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루나 이틀 정도가 더 소모됩니다. 근데 이 맥스 회사는 원래 조그만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맥스 회사는 다 마른 상태에서 건식된 상태에서 말아가지고 배터리를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나 이틀 정도 기간이 덜 소모되고 또 하나 이렇게 만 상태에서 말아버리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고요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극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이바 자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런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라인을 쫙 깔아버리면 배터리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소재를 쓰는가? 이 배터리는 화학산업이거든요. 어떤 소재를 쓰는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공장을 만드는 방식, 장비를 만드는 방식에 관련돼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고 어떤 소재, 어떤 그 부품을 쓴다 이런 내용은 뭐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아무튼 이런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원래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가 650달러 줬는데 1600달러 넘어갔잖아요. 아무튼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계속 까던 업체인데 최근에 뭐 테슬라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 업체들에게 과연 이 맥스웰 배터리가 그래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랬는데 과연 가능성이 높을까? 첫 번째 의구심이 듭니다. 이 배터리는요. 대량 생산을 해야지만 상업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 조그만 배터리만 만들었던 이 맥스웰 배터리가 대량 생산과 그리고 수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LG화학도 배터리 그렇게 오르게 만들었는데 폴란드 공장 수율이 안 맞아가지고 밤샘 작업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수율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과연 생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파나소닉이나 LG화학에 항상 의존해 왔던 이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빠르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대응할 수 있다? 외계인이 왔을까요? 앨런 머스크는 외계인일까? 일단 첫 번째 물음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또 경계심을 안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 테슬라가 여기다가 사활을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가 전부예요.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인 것처럼 이 전기차의 핵심은 이 배터리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패권을 가지는 가지는 국가가, 가지는 기업이 부의 패권을 갖는 거예요. 에너지 패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세기의 산업의 쌀이 정류였던 것처럼 21세기 산업의 쌀은 지금 배터리가 이 운송수단의 혁명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을 여기서 충분히 테슬라가 맞출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3사도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전기차의 대중화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더 큰 수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판때기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주는 그런 배터리 데이가 될 수 있으니까 9월 22일요.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완벽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혁명적인 부분을 테슬라가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업체들도 어차피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 전기차 시대의 빠른 도래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더 큰 수혜가 예상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요번에 S&P 500이 편입돼요. 9월 18일 날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테슬라 실적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럼 테슬라 실적이 모두가 적자 아니면 주당 순이익이 뭐 많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50억 원 정도의 2분기 흑자를 만들어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인가 이게? 아무튼 이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유는 뭐였어요? 모두가 테슬라가 미국 공장 셧다운 됐는데 락다운 됐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모델3 롱레인지가 668km를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함께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만든 거는 450km 못 갔어요. 근데 LG와 단독으로 만드는 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테슬라가 어찌해서 배터리를 LG화학보다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그렇고.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LG화학은 보여줬어요. 가장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인 것을 입증을 했다고요. 이걸 통해서 테슬라는 실적이 가장 좋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해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팔렸는 줄 아세요? 테슬라가 이걸로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 점유율 단번 내 23%까지 장악해버립니다. 대박이 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어찌해서 테슬라가 내재한다라고 해서 LG화학이 실패할 것이다. 앞으로 뭐 장비비 전망을 하기 어렵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LG화학은 보여줬습니다. 입증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겁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LG화학은 테슬라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벤츠, 현대차, GM,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다 LG화학 거 쓰고 싶어 해요. 제규어는 다른 거 써요. 나 물량 못 줘요. LG화학이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테슬라 입장에서 내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차별화를 못 둬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전부인데. 지금 급할 수밖에 없죠. 가격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대중화시키고 에너지 밀도 내가 제일 좋은 거 차별화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LG화학 거 써버려. 난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테슬라의 이 명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각각 을이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각각 을이 바뀌었어요. 제가 눈이 이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5월 달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The Others. 테슬라 말고 이게 테슬라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전기차 시장에서. 이 나머지 잠룡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가만히 누워있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코나가 독일에서 1000km 주행을 했어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전기차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1000km 갔다고요. 최근에 나온 배터리를 달고서. 누구의 배터리?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배터리를 달고서. 이런 지금 혁명을 현대차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나랑 다를 바가 없네. 나보다 더 좋은 배터리를 가졌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폭스바겐 ID3 7월 말에 이제 나왔어요. 잘 팔리고 있는지 안 팔리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뭘로 보여드릴까? 그렇죠.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SKC 동박 수출량이에요. SKC가 누구한테 납품하죠? LG화학에 납품하고 LG화학 폴란드 공장에서는 누구한테 납품할까요? 폭스바겐에 납품합니다. 좀 오늘 기를 거예요. 서두가. SKC 동박 수출량 보게 되면 드디어 7월 달입니다. 7월 SKC 동박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지? 테슬라 쪽인가? 뚜껑을 열었더니 바로 폴란드양. 이 폴란드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폭스바겐에 들어가거든요. 폭스바겐 ID3가 분위기가 좋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는 8월, 9월 달 동박 수출량. 또 LG화학 배터리는 얼마나 많이 탑재될까요? 테슬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이 배터리 데이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올해 6월 22일 날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배터리 데이 시작한다고 9월 15일 날 좀 연기된 거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겼어요. 배터리 데이 때문에 LG화학 타격 있는 거 아니야? 테슬라가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겼어요. 근데 7월 31일 날 푹 올라가서 왜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요. 배터리 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었던 거예요.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죠. 여기서 5,700억, 시장에서 3,000억 예상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특히 배터리 쪽에서 1,500억 영업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3분기 때 배터리 쪽에서 3,5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배터리에서 계속 발생할 겁니다. 실적 따라서 주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LG와 컨퍼런스 콜을 기억하셔야죠. 이 기사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상반기에 2차전지 마진율이 많이 좋지 않았다. 테슬라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이 물량이 초도 물량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반기 때는 마진을 제대로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테슬라가 뭔 짓을 하든 나는 테슬라한테 납품되는 물량 제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만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른 업체들 니즈는 계속 수요는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역마진을 받으면서 적게 받으면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LG화학의 자신감인 거죠. 대한민국 배터리의 자신감인 거예요.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기업의 전략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다 묻어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테슬라는 지금까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배터리는 뭐예요? 소재부터 다 화학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업체들은 화학산업 기반 회사라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업체들은 화학산업이기 때문에 부품 소재 자기네가 자체도 조달하면서 너무 빠르게 마진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슬라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해자가 있는 기업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었네요. 해자가 있는 기업 수익률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CIS 대주전자재료 뭐 굉장히 높은 수익인데요. 동화기업 SKC.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2차 전지였어요. 저는 2차 전지가 무조건 대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CIS 174.7%. 이런 흐름 보여줍니다. 2차 전지 조금 다 좋았어요. 대주전자재료 161.3%. 그리고 뭐 SKC 하단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83.7%. 그리고 PNT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상 영업이 400억 올해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상반기 200억 나왔어요. 제 계산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실적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PNT 52.1%. 자, 오늘 나갈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사실대로 우리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5만 원, 6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 BM 컨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 국내 배터리 3사 안에서 내자율 이외의 포지션만. 그러니까 그동안 에코프로 BM의 가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그 가치만을 지금까지 매겨왔는데 요번에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 답안하였다. 완성차 기업들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체 말고 완성차 업체에서. 근데 가만 에코프로 BM이 만들어내는 주력은 NCA인데 이 NCA는 누가 쓰는 죠? 완성차 업체에서? 그래요. 테슬라가 소재가 없다라고 했죠.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를 하고 있는데 소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슬라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NCA 경쟁사 캐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색깔이 파란 색깔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스미토모예요. 이 두 개 업체가 NCA는 양대 산맥인데요. 올해부로 에코프로 BM이 스미토모 화학의 생산 캐파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이 공격적인 행보에 맞춰줄 수 있는 거는 스미토모 화학보다 에코프로 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지금까지 생산 캐파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5만 9천 톤이에요. 5만 9천 톤.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가 넘죠. 근데 2011년도 8만 9천 톤. 그리고 2022년도 119만 톤. 111만 톤. 5만 9천 톤, 8만 9천 톤, 11만 9천 ton. 이렇게 생산 캐파를 전망하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배터리에서 4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인데요. 이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발트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코발트를 적게 써가지고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니켈을 양을 많이 쓰고 이 방법을 쓰려고 해요. 요거를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니켈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또 에코프로 BM이에요. 단가가 싸다는 얘기죠. 양극재 단가 자체가. 쉽게 표현할게요. NCM6이 뭐 일반적인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니켈의 함유량은 적고 코발트 함유량이 20%나 되니까 6,2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싼데 에코프로 BM은 출력도 좋고 니켈은 많이 쓰고 싼 니켈은 많이 쓰고 코발트를 적게 쓰니까 출력은 좋고 가격은 굉장히 싸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원하는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NCA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로 납품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극재하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요 색깔이에요. 생산 캐파가 가장 많죠. 생산량도 가장 많고 앞으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무튼 선도 기업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NCA부터 시작해서 NCM, NCMX, 요거는 이제 X가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랫동안 쉬었고 금일만 상단은 살짝 내려온 상황. 2차 파동을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자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